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돼 구금 중이던 한국인들의 국내 송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구금 중인 한국인 59명을 오늘 추방할 거란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자국 내 구금된 온라인 사기 범죄 관련 한국인 추방 계획을 밝힌 거로 확인됐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한국 대사관 협조를 받아 한국인 59명을 현지 시각 오늘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방되는 한국인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구조됐거나 다른 범죄 혐의로 구금된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 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캄보디아 측에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거지 큰 틀에서 송환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봤다 이렇게. 다만 경찰은 이번 발표를 두고 우리 경찰 당국과 사전 논의된 부분이 아닌 일방적 발표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 가운데 2명을 국적기를 통해 송환했고 이번 주말까지 전원 송환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금 한국인 송환이 본격화되면서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살해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 송환 절차 등이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 또 화장과 유해 송환 등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은 범죄단지 감금 당시 10여 명의 한국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YTN 취재진이 숨진 대학생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2명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던 A씨와 한국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던 B씨가 캄보디아 롱베이에 있는 범죄단지 웬치에서 만난 건 지난 4월입니다. 둘 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입국했다가 감금당했는데 다음 달 함께 보코산 범죄단지로 옮겨져 이름 대신 2호와 3호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지난 7월 30일에 새로운 남성 21호가 왔습니다.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보였고 그다음 온몸에 걷지를 못하고 상처도 나고 며칠 후에 죽을 사람으로 보이겠다. 21호는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로 당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갇혀있던 범죄단지에서 뼈가 드러나고 온몸이 멍자국에 자주색으로 보일 정도로 심각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던 겁니다. 박 씨는 여기서 만난 한국인 B 씨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누군가 몰래 5천여만 원을 빼갔는데 이걸 갚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무려 일주일 넘게 고문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7박 8일 동안 밥도 주지 않고 묶어놓고 고문하고 폭행했다고 말했어요. 손발로도 구타를 당했고 그 다음에 전기 고문도 당했고 물 뿌리고 더 고통을 심하게 하려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거의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보코산 범죄단지 조직은 당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인 박 씨를 치료해서 일을 시키려는 생각으로 헐값에 사왔다는 게 B 씨의 설명입니다. 그분은 2,000불인가 3,000불 아주 헐값에 몸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약을 먹이고 회복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지시하는 일에 투입할 수 있다 생각해서 조직은 단지 안에 있는 의원에 박 씨를 한 차례 데려가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자 꾀병이 아니냐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다 징징대면 이제 뺨 맞고 더 때렸습니다. 더. 밥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던 박 씨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지만 추가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범죄단지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난 8월 7일 밤 쓰러진 박 씨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자 그제야 조직원들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눈동자가 뒤로 뒤집어지고 흰자이 보이고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이제 몸이 점점 몸에 힘을 못 주니까. 하지만 박 씨는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중국인 3명하고 저하고 4명이서 총 이렇게 2층에서 1층으로 가서 그 픽업 트럭에 뒷좌석에 실었을 때가 거의 12시가 다 된 상황이었는데 경찰은 박 씨가 숨진 뒤에야 범죄단지를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경찰서로 옮겨져 캄보디아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범죄단지 웬치 조직원들이 한밤을 틈타 급히 도피하는 모습을 현장 YTN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조만간 단속이 있을 거란 예상에 황급히 달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던 YTN 취재진은 범죄단지 이른바 웬치에서 새벽 시간에 갑자기 도피 행렬이 이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하게 도착한 웬치 앞은 새벽인데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입구에선 승합차들이 잇따라 빠져나가고 보안 요원들이 한 대 한 대 검문하기도 합니다. 줄지어 나오는 사람들은 단지 주변에 대기하던 대형 버스에 하나둘 올라탔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YTN에 조만간 단속이 있을 거란 소식이 웬치에도 전달되면서 범죄단지 조직원들이 미리 도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쓰인 장비들도 함께 빼냈을 거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새벽 사이 단속은 없었고 취재진이 오전에 다시 찾은 웬치는 평소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확인한 결과 내부에선 오토바이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실마다 가구 등 살림살이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방에서 움직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다만 탑차가 단지에서 나오는 모습은 낮에도 계속 보여 단속에 대비하는 듯 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조직들이 대비하고 이동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현지 경찰 당국의 단속이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닉과 무역 협상을 조금 전에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서 우리 무역 협상단이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역 협상을 조금 전에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닉이 무역 협상을 시작했고요. 3,500억 달러에 대한 조율을 현장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무역 협상을 시작했고요.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에 대한 입장차를 서유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 규모인데요. 이 대미 투자 펀드를 선불로 요구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무역 협상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만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대응팀 단장을 맡은 김진아 외교부 이차관을 비롯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은 마네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와 함께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마네트 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 국민이 캄보디아 안에서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전하고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 국회 화약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에도 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고성을 벌이던 여야는 오후엔 감사원의 표적감사 배후에 상대 정권이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여야 최대 격전지 국회 법사위가 정회하기까지 딱 25분 걸렸습니다. 전날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대법관 PC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이 퍼졌다고 법률권은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전에 판결문을 읽은 건지 데이터를 요구했을 뿐 재판 기록 자체를 열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쪽의 언론 플레이입니다. 같은 동료 법사위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기를. 볼멘 소리하던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옐로우 카드를 날린 걸 계기로 폭발했습니다. 말장난 하지 마요 좀. 소리 지르지 마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 재개 뒤에도 항의가 이어지자 추미애 위원장은 앞장서 항의하던 곽규택 의원 발언을 제안했습니다. 근조 리본을 단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야당 탄압이라며 항의하다가 결국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추다르크가 아니고 추짜르, 오늘은 추짜르의 탄생일입니다. 틈틈이 이어진 감사원 국감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설치된 쇄신 TF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리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하청 감사를 전면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과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했습니다. 검찰에서 완전히 무혐의로 최종 무혐의 결정됐습니다. 감사원장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사를 안 합니까? 아니 그럼 감사원의 하수도 타신 것도 제 탓이고 전부 탓입니까? 국민의힘은 새 정부가 위법 TF로 적폐몰이, 야당 척살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했던 감사를 뒤집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말싸움과 파행만 지겹게 반복된 국감에서 정작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방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제 속보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32만 9천 명 증가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30만 4천 명,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이 7만 5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의 고용 부진은 계속되면서 건설업은 8만 4천 명, 제조업은 6만 1천 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17개월 연속, 제조업은 15개월째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38만 1천 명 증가한 반면 20대는 13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욕설 문자 폭로를 둘러싸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도 파행 운영됐습니다. 유치한 말싸움이 반복됐는데 정책감사는 실종된 모습입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욕설 문자 폭로 이후 이틀, 여야 맞고발까지 번진 상황에서 민주당 김우영,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다시 마주했습니다. 화해 손짓, 적어도 유감 표명을 하라는 뜻으로 신상 발언 3분을 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멱살잡이를 한 거예요. 평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시는지. 당신이 뭔데 들어오라 말아 해.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했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옥상으로 올라와. 그랬어요. 둘은 욕설 문자의 진위나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 노출 이유 등을 두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걸 확대하는 과정에서 잠깐 번호가 비쳤는데 일단 박정훈 의원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지금 제가 김현지 실장 공격했다고 지금 그거 한 달 전 일을 끄집어낸 거잖아요.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진짜로. 당사자들의 엇갈린 기억과 유치한 막말에 여야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결국 국감은 시작 40분 만에 멈춰섰습니다. 욕한 걸 사과하기 분명하게. 사과했잖아요. 내가 사과 안 했어요. 언제도 사과를 하라고. 3시간 만에 겨우 재개된 뒤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는데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언론이 여야 공방을 선택적으로 보도한다며 회의를 돌연 비공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 선택적으로 지금 찍고 있어서. 취재진이 빠진 사이 도 의원은 한주먹거리다. 내가 이긴다며 반말로 거친 말싸움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서로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정감사는 오후 4시 반쯤에야 겨우 첫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피감기관들과는 무관한 여야의 감정적인 소모전으로 파행이 거듭되면서 국정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국정감사 본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도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전날에 있었던 대법원 현장 검증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는데 재판의 기록을 보려 했다고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는 게 지금 범여권 의원들의 문제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과 범여권의 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특히나 법사위 의원들이 현장 검증을 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가지고 네. 그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살펴보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35일 미만으로 파기환송 결정이 난 것이 1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됐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졸속으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연간 3만에서 4만 건의 이 상고심 판결을 해야 되는 대법원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대법원에서도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하자. 그런데 대법관을 증원하자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입장 밝히기로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의 현재 청사가 증축하기는 어려운 건지 혹여 이 대법관들의 개인 사무실이 뭐 70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 건지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하려고 간 것인데 이것을 호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회 의원이 관련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정 법대에 오른 사진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여권이 벌이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총체적으로 위법 위헌한 것이라고 저희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네. 이제 와서 지금 여권에서는 지금 하는 행위들이 불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행위들은 인정을 하지만 재판 기록은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 측에서 법원에 요구했던 자료 목록들을 보면은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재판연구관이 대법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문건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자료들은 재판 준비와 심리 과정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게 법원 조직법을 보면은 재판관들은 그 심리 과정과 재판 합의 결과 절차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국회법상으로도 이 법원과 군사법원의 행정 재판 심리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총체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재판 결과까지 받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법부를 짓밟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네. 뒤늦게 이런 비판들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저지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게 되는 거죠. 저희가 역지사지 논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상 하자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은 물론 심지어는 전직 헌법재판관들마저 가열차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현직 헌법재판관 일부마저도 개별 의견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헌법재판소를 점거하고 재판관들의 그 법정까지 쳐들어가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제출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내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이 우리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폭동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법관들의 그런 공간들마저 침투를 하고 이런 문건 일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개입하고 마비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말로 내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네. 아차 싶었겠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한 내용 안에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한 자료도 있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거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 10번 이상 했거든요. 특히나 대법원이나 대검이나 이런 데 자료 요구하잖아요. 100개를 요청을 하면은 오는 게 몇 개 정도 된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 현재 사건이라든지 법원 조직법 65조 합의의 비밀 유지를 얘기를 하면서 거의 자료 잘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건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안 온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네. 저희가 민주당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법원 조직법 65조 방금도 말씀드린 합의의 비밀을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건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금 박민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판 연구관들이 대법관에게 줬던 자료에 대해서 보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법원 조직법 65조의 합의의 비밀이라는 것은 재판관, 판사가
얘냐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못 밝힌다는 거지 그 과정의 절차까지 비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형사 사건에서는 전자기록, 사건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10월 이전에는 종이로만 사건 기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왜 그걸 물어봤냐?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파기환송을 결정을 할 때 대법관들이 그 6만, 7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전자기록으로 봤냐? 종이기록으로 봤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는 종이는 복사할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기록으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5년 10월 이전에는 형사사건을 대법관들이 종이기록으로 보지 않고 전자기록으로 봤다면 그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재판연구관들한테 대법관들에게 어떤 자료로 어떤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말을 못하고 있어요. 뭘 말을 못하고 있냐. 과거에는 3월 28일부터 충분히 사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3월 28일 맞냐 물어보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10월 이전에는 종이로만 봤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만 반론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은 법원 조직법 65조는 합의 과정 비공개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정은 얘기해도 되고 결과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판의 합의를 총체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관들을 향해서 재판 과정 일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법관들에게 위법한 증언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대법원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납득 가능한 해명들을 내놨습니다. 6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안에 심리가 끝나야 하는데 항소 절차까지 포함하면 45일이 걸렸거든요. 과도하게 짧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법관들도 고민이 깊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심은 유죄를 줬고 2심은 무죄를 줬는데 선고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런 재판을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무책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결론 내면 민주당이 지금처럼 반발을 할 것이고 너무 늦게 결론을 내면은 선거에 임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3월 초순을 적기라고 대법관들이 일관되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개인은 본인도 법관 중에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대법관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호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함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민주당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 국감 당시에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유튜브에 이 현장 검증 장면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방호 직원들이 그 당시 제지를 하기도 했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외유성 현장 검증이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그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을 뭐 생중계로 이렇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유튜브로 했나 보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도요. 다 언론사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편집해가지고 많은 언론사들이 그것을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정감사도 그 현장 자체를 다 언론사들이 취재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원과 지지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뉴미디어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생중계를 하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하다가 어떤 의정 활동에 방해가 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그 자체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상임위의 어떤 회의를 중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다고 보여지고, 네. 좀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법대 위에 선 여권의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다른 피감 기관에 이제 우리가 다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어느 코스로 돌 것인지. 그래서 이게 협의가 된 것이고, 또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법봉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대법관들이 어떤 상황에서 판결을 내리는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되나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상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게 외부인뿐만 아니라 내부인들도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엄밀한 그런 사전 검증을 거치거든요. 심지어는 휴대폰을 아예 제출을 하거나 들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안 어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보안 시설이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통합방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통합방위법상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은 각급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파괴가 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런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내부적인 보안상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법사위원들이 사실 현장 감사를 간다라고 하면서 막 대단한 걸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언론인들 앞에서만 엄중하게 브리핑을 하고 막상 대법원 내에서는 거의 활보를 하고 다니면서 외유성 출장을 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력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될 대법원의 내부 구조까지 구두로 이야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영상 기록까지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위법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실과 국회도 이에 준하는 거의 뭐 내부를 현장 견학 같듯이 나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이게 구치소 내부 보디캠 사진까지 유출이 될 정도로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치닫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두고 주류 법조 학자들조차도 사법부의 그런 권위가 짓밟힌 날이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이 제지되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일방적인 진행을 한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어떤 국회법을 개정할지는 뭐 두고 보면 알 일인데 근데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언론에서 이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법사위가 됐든 다른 상임위가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편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과거에도 국회에서 계속 그렇게 근무할 때 보면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누가 시작했는지 사실 그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상임위의 위원장은 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네. 국회의원들이요, 한 번 이제 옆에서 뭐 고성 지르고 이렇게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들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점이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가지고 전 국회법 개정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전 특히나 뭐 자꾸 조금 국회의원들한테 문제 있으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한다고 하는데 좀 이런 것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윤리위원회 그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뭐 시민 100명을 랜덤으로 그때그때 뽑아가지고 판단을 해서 뭔가 좀 잘못을 했을 때는 실질적인 어떤 제지를 가해야지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위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서는 중재자가 아니라 공격수로 너무 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사실 누가 봐도 그렇죠. 저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동물국회를 벗어나서 토론과 수기,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토론과 수기의 기본은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발언권을 공정하게 분배를 하고 발언 시간을 공정하게 부여를 해줘야 토론이라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곽규택 의원의 명백한 발언 시간인데 곽규택 의원을 패싱을 해버리고 다른 민주당 여권 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주게 됩니다. 야당의 그런 발언권 자체를 박탈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틀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아직도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반장을 뽑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것을 표결로 하자고 옆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낙마를 시켜버리고 지금까지 내정자 신분으로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국회법상으로 간사끼리 협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직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정말 네.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는 커뮤니티의 악플러들을 좀 국회에 데려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을 연상케 할 정도의 부적절한 행태들을 했는데 퇴정 명령은 고사하고 경고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과거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들어왔을 때 피켓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의사방해 행위라고 하면서 퇴정 명령까지 했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에도 맞지가 않고 국회가 공정하게 수기민주주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이제 그 법사위 간사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뭐 여담으로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박민영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이 상임위원장에서요 가장 그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사람이 간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나경원 의원님은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이석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간사를 저렇게 하시겠다는 분이 틈만 나면 저렇게 자리를 비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온라인에 올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단계에서 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초선들도 입 다물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과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사과를 좀 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덜 바쁘신 분으로 간사를 좀 바꾸시던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리가 네. 사람을 만든다고 일단은 좀 임명을 해주시면은 네. 그때부터 지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임명도 안 됐잖아요. 네. 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 중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괴문자 정치 공작을 이 김현지 실장이 벌였다라는 내용이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김현지 부속실장이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이제 뭐 성남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홈페이지 모임까지 운영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해당 모임이 이른바 경기 동부연합, 그러니까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전신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조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박정원 의원의 이른바 판결문을 통한 입증을 통해서 저는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과거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문자 공작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공작의 당사자가 지금 직접 폭로를 한 겁니다. 이덕수 성남시 의원이죠. 그래서 33만여 건의 문자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네거티브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런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동부연합과의 그런 연관성은 판결문으로 입증이 된 것이고 녹취록까지 공개가 또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음성으로 파악이 되는데 아직 진위 여부는 확실하게는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 네.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가 요약을 하자면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무슨 선거를 치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00억 원 정도의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선거라고까지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이 그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금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6천만 원을 누구로부터 받겠다라고 한 건지 실제로 받은 건지 여러 가지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30년 가까이 모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루되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의심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속속들이 밝히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위 하나만큼은 출석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국민의힘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 이미 알려진 일을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것이 참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괴문자 정치 공작 이때는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 김현지 실장이 그냥 시민단체 활동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지역의 시의원에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활동가 차원에서 알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금으로 책임을 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미희 전 의원하고 친하다라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김미희 의원이라는 분이 경기 동부연합 소속이고 이분이 뭐 김일성을 찬양했던 분이다라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도 이분하고 친하니까 이 김현지 실장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조직폭력배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저하고 친해요. 그러면 박민영 대변인도 뭐 조직폭력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김미 의원과 관련된 이 판결문에 자꾸 김현지 실장이 나왔다고 막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김미 의원이 국가보안법으로 무슨 처벌을 받는 판결문에 김현지 실장 얘기가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김미라는 사람이 선거 나갔을 때 사전 선거운동 하는데 그때 김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 비용과 관련해 말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국민의힘 일부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록이 짜집게 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목소리의 주인이 김현지 실장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당시에 선거 비용 6천만 원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은 2022년 당시에 대선 선거 비용과 관련된 대화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때 중앙선관위의 예비후보 기탁금이 6천만 원이에요. 이 6천만 원 내용이라는 것이 마치 누구한테 뭐 6천만 원 주고받고 검은 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선거 후보 예비후보 기탁금이 6천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어느 후보가 대통령 선거 나가는데 6천만 원 기탁금도 준비 안 하고 나갑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나도 무차별적으로 막 쏟아내니까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덮여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이 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짧게만 반론드리면 네. 일단은 녹취가 나왔잖아요. 짜깁기라고 뭐 추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과거 김건희 여사를 위시한 여러 네거티브를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적 관계만 형성을 했던 것이 아니라요. 자,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 시민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해당 홈페이지에 경기 동부연합의 명의로 여러 차례 글이 올라온 것을 아카이빙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관계를 넘어서 정치적인 결사체로 함께 연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은 김정은, 김일성을 추종을 하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내란 선동 사태의 그런 후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와해됐다라고 평가를 받는 명확한 그런 반국가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체와 성남시정의 핵심 관계자들이 교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평가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 추방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젠 경기도 추방 명령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전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 적이 있었지만 경기도까지 간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 주민들도 뿔이 난 것이 집값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씩 된 허름한 아파트는 규제를 받는데 정작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규제를 받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규제 층위라고 하는 것도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국 관계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거주 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이고 굉장히 최소한도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규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가 있고 과거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민원인이 우리 아이가 두 아이가 너무 커버려서 4인 가족인데 한 10평수 높여가지고 30평에서 40평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민원 담당자가 아니 4인 가족 20평으로 사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그리 넓은 데로 가려고 하시냐. 허가해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보도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공산화된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공급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요 건설사들이 다 건설이 중단된 상태고 이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간 건설을 포기한 상태에서 LH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출만 옥죄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월세만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 특히 젊은 세대들은 월세를 내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자산 형성은 못하는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평생 월세만 내다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이 정권이 4개월 만에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작 4달 동안 3번의 대책이 나왔거든요. 네. 문재인 정권이 28차례 대책을 냈는데 이재명 정권이 그 스코어를 아득히 초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강력한 지금 우려가 들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대단히 분개할 만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실소유자와 청년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들만 집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그 서울의 집값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흔들리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이 이번 11호 대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지 과열 지구라든지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일단 매물량을 줄이고 매물량이 줄어들면 거래량이 줄 것이고 거래량이 줄면 어쨌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자꾸 국민의힘에서 뭐 4달 만에 3번의 정책을 냈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20번도 30번도 내야죠. 잡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정책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LH와 관련해 가지고 LH 때문에 민간거래 수사가 배제되고 있다. 이제 과거에는 LH가 시골에서 땅을 파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LH도 같이 시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시행 마진만큼은 또 집값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고 이 추가적인 대책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정책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정책과 타이밍에 맞춰서 조금 다시 한번 보완된 어떤 정책을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또 국토부 서울시까지 포함한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논의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정감사 탓세째입니다. 법사위를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권 부여 등 차질이 잇따른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력 이야기. 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요 누구지? 아, 김미연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 또한 수요가 없어짐으로써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라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9.7 대책은 135만 호 공급 계획 중에서 75%에 달하는 무려 101.5만 호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공급 대책에 불과합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평택, 양주, 의정부, 용인, 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입니다.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 제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당에 요청을 합니다.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없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민생지 대본, 이러한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 관련입니다. 조원석 정치특검을 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국감대책회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대표단이 미국에서 한미 무역 최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김정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조금 전에 협상을 시작했고요. 3,500억 달러에 대한 입장차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는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협상단은 이에 앞서 백악관을 찾아 한미 조선업 협력 마스가를 집중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도착하면서 관계부처 수장들이 협상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협상 분위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죠, 그럼? 미국이 그렇게 열흘 안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우리와 협상하는 것도 중간 본인들이 아마 점검할 것인데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입니다. 앞서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과 함께 러셀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50여 분 동안 만나 한미조선협력 마스가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마스가에서 추진할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OMB가 조선업 이쪽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부처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협력이 가지는 그런 의미 이런 쪽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3,500억 달러, 약 2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없자 한미 조선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건 한미 조선 협력을 약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고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한미양국이 협상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00억 달러 선불 투자가 미국의 입장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 설득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마스가 프로젝트로 미국에서 총력전에 나서면서 조만간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협상이 최종 타결에 도달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측면 지원을 위해 미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번 주말 만날 것으로 보여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타결에 힘을 보탤지 주목됩니다.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LG 구강모 등 4대 그룹 회장들이 잇따라 미국으로 총출동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으로 알려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골프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저희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좀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초청으로 남아공의 전설적인 골프 선수 게리 플레이어의 90살 생일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회장과 소프트뱅크는 오픈 AI, 오라클과 손잡고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 센터 등을 구축하는 700조 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타이완의 70여 개 기업 회장과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 회동 전날에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행사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 일본, 타이완 대표 기업 총수 1명씩과 한조를 이뤄 라운딩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4대 기업 모두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는 마련될 것으로 보여 최종 타결 국면에 직면한 정부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 25%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주축인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도 곧 합류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 7월 말에 이어 2달 반 만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미국에 다시 모이면서 이번 주말까지가 협상 최종 타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캄보디아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오늘 아침 한국으로 송환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캄보디아에서 출발한 비행편으로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파악된 현지 구금된 한국인이 61명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59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인에 대해서 추방 형식으로 출국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 문의가 끊기고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획일적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특히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된 지역의 반발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오른 서울 성동구. 대책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온 지난달부터 매매 거래가 속속 체결됐지만 규제 발표 다음 날엔 상담 전화만 간간히 올 뿐 비교적 한산합니다. 지금은 전화 문의란 같은 것도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이제 간혹 이 규제책에 대해서 문의 그리고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시기를 놓쳤다 이런 분들은 언제쯤이면 이런 것이 좀 시기가 좋겠느냐. 인근 마포구 일대.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20일 이전 갭 투자 가능 여부 문의가 종종 오는 가운데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앞으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20일 전에 빨리 계약하려는 분들은 빨리 좀 서두르시는 것 같고 솔직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빨리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 팔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릴 거고 안 그래도 잠잠했던 노원,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강남급 규제로 거래가 꽁꽁 묶일 조짐입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LTV 강화 타격이 큰 가운데
획일적 규제에 대한 불만도 높습니다. 나용성 같은 데는 또 그동안 상승폭이 있었으니까 규제를 유의를 하지만 여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대출 규제 시행 첫날임에도 은행 창구는 비교적 차분한 편이었습니다. 대출 가능 한도를 묻는 문의가 다소 늘었지만 이미 대책 발표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실수요자들이 서둘러 움직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평소보다 대출 한도라든지 상담 수요가 좀 있었는데 하루 지난 오늘서부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창구가 그렇게 많이 붐비진 않았습니다. 이번 초강력 규제로 서울 등 주요 수도권 지역의 거래는 급감하고 집값도 당분간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이 당장 과열을 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길게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엇보다 현금 부자만 집 살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산 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조 4천억 원에 가까웠던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액과 관련해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 판단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는데 나눠야 할 재산 금액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법 자금인 만큼 법이 보호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과 SK그룹을 지원했더라도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이 기여한 것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심 선고 직후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액을 두고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했던 주식과 SK그룹에 반납한 급여도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캄보디아에서 잡힌 우리 국민 중 2명이 오늘 아침 송환됐습니다. 관련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 2명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가 추방 형식으로 지금 우리 국민을 돌려보냈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인을 다시 돌려받는 절차는 크게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인도와 추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인도는 그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내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 그 내국인을 국내로 들여와 처벌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방은 외국의 입장에서 그 내국인이 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질렀는데 딱히 그 외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스스로 범죄를 처벌할 가능성 내지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자국으로 돌려보내 자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추방을 결정했다는 의미는 불법 처리에 해당한다거나 한국에서 충분히 수사와 재판이 가능한 사안으로 캄보디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캄보디아 경찰 당국도
정부도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힌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추방 형식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일단은 2명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우리 법으로 판단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수사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처벌이 예상됩니까? 현지에서 납치 또는 구금된 이들 적어도 국내에서 현지로 출발할 당시부터 일정한 의도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높고 적어도 현지에서 이 일을 하면서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통신사기법 위반, 나아가서 범죄단체 가입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의도가 언제부터 존재하였는지도 주된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지에서부터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유사 판결 사안에서도 중간에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 등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해서는 총책 아래 조직원이 있고 모집책은 현지와 국내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책 나아가서 국내에서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수금책이나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송금책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모집책 나아가서 적어도 송금책 이상부터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됩니다. 단순한 텔레마케팅 등 현지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한 이들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월 정도 선고가 예상되고 적어도 송금책 이상 나아가서 모집책 역할을 했다면 징역 3년 6월에서 4년 정도는 선고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이른바 마동석 팀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말씀해 주신 그런 기준에서 처벌이 내려질까요?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초에 출국할 당시에는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적어도 현지에서 어느 시점부터는 탈출하고자 하는 의사, 즉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이중 치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이상 실제 판결에서는 유죄가 대부분 선고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판결 양형의 전례에 따라서 가담한 지위나 역할 정도에 따라 판결 형량은 차등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납치돼서 고문을 받고 하는 문제와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또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정부의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 내에서 최대 범죄 구역인 이른바 태자 단지라는 곳 내부를 둘러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범죄자들이 상당히 도주를 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수사에 난항이 좀 예상되지 않습니까? 정부 합동 대응팀은 이미 캄보디아 경찰과 군이 급습을 해 현장을 확보한 태자 단지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태자 단지는 한때 캄보디아 내부에서 최대의 범죄 단지였습니다. 앞서 7월부터 10월까지 캄보디아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는데 전국 각지에서 3,500명에 육박하는 인물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단지가 태자 단지인데 이 캄보디아 경찰과 군이 확보한 이 태자 단지를 정부 합동 대응팀이 둘러본 결과 이미 피의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고 책상, 의자, 비닐을 안 뜯은 생수통 등만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중국을 필두로 한 여러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의 그 장소를 현장 급습해보면 인력이 일을 할 만한 공간과 숙소가 완비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통상 공유 오피스나 호텔을 빌려서 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자 단지는 500명 규모의 대규모 식당도 존재하는 등 상상 이상의 대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의자들은 모두 도주한 상태였는데 캄보디아 당국 설명에 따르면 첩보를 입수하고 급습했지만 이미 피의자들이 도주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서는 경찰과의 커넥션도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YTN 취재진이 직접 촬영을 한 모습인데요. 이제 한밤중인데도 지금 이른바 웬치라고 불리는 그 범죄 단지에서 차량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경찰과의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지금 도주하려는 게 아닌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 권력 최고위층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죠.
최고위층과의 연루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외국에서는 관련 인물들의 재산에 대한 제재 조치도 단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 나아가서 권력 최고위층과 연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캄보디아 경찰 등 수사 당국이 수행을 해야 할 문제인데 직접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치, 감금되는 등 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연이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상 관련 수사에 공조를 다하겠다는 협조 취지의 입장을 내비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일부 최고위층과의 커넥션 등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일부 할 수 있을지언정 수사권은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최대한 절제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그 현지 경찰 당국과 우리 경찰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합의를 해서 그 부분으로 이제 공조 수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는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도 한계가 좀 분명하겠군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의미는 있습니다. 해외 각지에는 우리나라 경찰 영사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현지 영사 중에서도 경찰 영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재외국민 보호가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찰 영사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서 현지 수사당국에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된다면 물론 이때에도 우리나라 경찰이 현지 경찰 당국에 파견되지만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지만 관련된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강제 수사를 제외한 모든 수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이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사만 단행해준다면 관련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관련 첩보를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권력 최고위층과의 결탁 의혹 등까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캄보디아로 떠나려는 그런 청년들이 인천공항에서 속속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전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국하려고 하는 3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기도 했는데 지금 경찰의 전진 배치 그리고 이런 선제적 출국 제지 이런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틀 전부터 경찰관들이 캄보디아행 탑승구에 배치돼서 실제 출국을 시도하는 인물들 중 의심스러운 인물들에게 관련된 사실관계를 묻고 출국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30대 남성도 제지된 바 있는데 이 남성은 일을 쉬고 있던 중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고 있던 동생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고 봤더니 일면식도 없는 인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대화를 나누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30대 남성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경찰이 관련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해외 출국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 즉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인물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무엇보다 항공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원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수법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조치는 일반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수사의 단서를 포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텔레그램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그 사람들을 꿰어내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게 텔레그램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지나가는 태풍일 뿐이니까 우리는 어디 가지 않는다. 예, 다시 들어와도 된다. 정상 영업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꿰어내고 있더라고요. 안 잡힌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걸까요? 워낙 오래전부터 대포 통장 모집책이 이 조직원들을 포섭하는 온라인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고 경찰도 집중 단속을 단행하자 일부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포 통장 모집책을 장집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즉 장이 해외 출국하겠다고 고집하면 경찰이 막을 근거가 없고 지나가는 태풍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비웃는 모습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는 오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고 실제로 전형적인 수법, 예를 들어서 항공권과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해외에서 단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는 취지의 아르바이트 공고는 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책 모집 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 단서로 기능하고 관련된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해보면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이 상당히 짙게 제기되는 이상 이는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그 텔레그램 방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계속 간다고 하면 못 막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피해서 이것저것 논리를 들어서 반드시 캄보디아에 가겠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막을 수 있습니까? 이때는 수사와 행정 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즉 경찰은 수사 경찰이기도 하고 행정 경찰이기도 합니다. 예. 행정 경찰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때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일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지 묻고 답을 듣는 불신 검문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의 단서가 포착된다면 적어도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포섭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 행정경찰 작용과 사법경찰 작용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이와 같이 굳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지 못한다는 논리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서울 도심에서도 이런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이른바 프린스 그룹, 이곳의 사무실이 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프린스 그룹이 이미 캄보디아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상황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프린스 그룹의 자국 자금을 이미 동결 조치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프린스 그룹이 그 계열사로서 프린스 그룹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을 두고 있는데 이 리얼 이스테이트 그룹이 서울 도심에서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왔는지는 사실 불분명한데 전화 연결도 불구하고 공유 오피스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아, 예.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일부 5월과 8월에 행사를 진행한 정황도 포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실제로 관련된 업무는 활발하게 수행하지 않으면서 지점을 두고 있다. 관련된 행사로 나름대로 온전한 조직인 것처럼 가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알선하기 위한 전초기지 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 기지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관련된 자금이 국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계열사가 국내에 소재한다면 본점은 이 계열사의 관련 자금을 유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다면 관련된 수사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처럼 관련 자금을 동결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 현안을 점검합니다. 국정감사가 닷새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되죠? 3,729. 현재는 3,729입니다.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주식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748선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초 2,398 대비 무려 56%나 상승한 놀라운 수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힘을 보태며 시가총액은 3천조 원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4천 시대가 코앞입니다. PBR 순자산 비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우리 경제의 저력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난 4개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가치 제고, 자본시장 정상화, 코스피 5천 시대를 실현하고 국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지석 검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니 검찰개혁이 필요해 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둘러싼 문지석 검사의 양심 고백이 국민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부의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외압의 윗선 또 위압의 숨은 그 윗선을 밝혀내야 합니다. 문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지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유도했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울먹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검찰의 본 모습입니다. 이제까지의 검찰은 최고 권력 앞에서는 눈을 감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수사와 기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약한 이들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21대 국회까지만 해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고 금기시된 성역이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 들어서 그 성역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검찰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자초했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문지석 검사의 양심이 묻히지 않으려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제 검찰도 국민 앞에 서는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로운 검사들이 예외가 아닌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검찰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동시에 쿠팡 외압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쿠팡 이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힘써 노력해준 김주영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국토방에 여념이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고 왔습니다. 국방이 현장 국감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207km, 평양에서 185km, 서울보다 평양이 가까운 전략 요충지 백령도에서 우리 국군 장병들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포병 부대를 포함 24시간.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긍정평가를 내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 미지급 사태를 거론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회의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캄보디아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끔찍한 충격을 준 대학생 박모 씨,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미 이 사건은 해외 범죄 조직과 연계된 국내 범죄 조직, 구체적으로는 대포 통장 모집책이 박모 씨와 연계된 정황은 이미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박모 씨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통해서 추가 연루자들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박모 씨의 대학 선배인 홍 씨는 구속 기소된 상황으로 이 홍 씨의 소개를 받고 박모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홍 씨가 모집책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모집책을 통해서 그 실체가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집책은 국내와 현지를 오고 가면서 활동하는 활동 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출된 자금은 그 자금 흐름 추적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통상 인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과상화폐로 환전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현금 인출, 나아가 추가 인출 등이 반복되기 때문인데 이 보이스피싱의 자금 세탁과 관련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역량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적어도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국제기관과의 공조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그 전모를 충분히 밝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 이번 사태가 드러나는데 현지 한인단체의 도움도 무척 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수사를 할 때 이들과의 협력도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캄보디아 한인 현지의 한인회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현지에서 납치 구금된 한인들을 구출하고 이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데까지 큰 역할을 담당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국가에나 경찰 우리나라 영사가 소재해 있는데 경찰 영사들은 경찰 영사 혼자서 모든 일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그 나라 한인회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한인회 즉 민간과 협조하에 관련 첩보를 수집해 수사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지 한인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고 그동안 여러 캄보디아에 구금되었던 한인들을 구출해 국내로 송환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관련된 캄보디아 수사 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코리안 데스크와 병행해 관련된 수사를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3,748로 어제 장을 마친 코스피. 오늘은 3,750선을 넘지 못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한국골에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소폭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오늘 0.42% 내린 3,732포인트로 개장했고 이후에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3,743포인트로 소폭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한미 무역 협상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는 현지 소식에 안도감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0.31% 내린 862포인트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권 부실 대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이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0.9원 내린 1,417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개장 상황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반짝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서울은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주말 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마치 초겨울 같은 추위가 예상됩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우선 비는 오늘 밤부터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대 70mm로 가을비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최대 4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과 호남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4도, 전주 26도가 되겠고요.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주말 사이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올해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면서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강원 북부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예년보다 따뜻했던 만큼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여서 더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세현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